일부 마지막 통장의 발견. 장례식장의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텅 빈 빈소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 웃지도 울지도 않는 그 얼굴. 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3일 동안 계속된 장례식. 사람들은 왔다가 갔고 조의금을 놓고 갔고 형식적인 위로를 건넸다. 하지만 정작 나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아니, 느낄 수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멀어져 있었다. 아버지와 나.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같은 식탁에 앉으면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남이었다. 아니, 내가 아버지를 남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형, 이제 정리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리. 그래, 이제 정리할 시간이다.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의 물건들을, 그리고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유품은 많지 않았다. 낡은 양복 몇 벌, 해진 구두, 오래된 시계. 그게 전부였다. 60년을 사신 분의 삶치곤 너무 초라했다. 아버지는 평생 뭐하고 사셨을까? 동생이 중얼거렸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나도 몰랐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나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유품 상자를 정리하던 중 낡은 검은 지갑이 나왔다. 가죽이 다 벗겨진, 모서리가 해진 지갑. 아버지가 20년 넘게 쓰시던 거였다. 이것도 버려야 하나?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낡은 사진이 있었다. 어린 나와 동생이 찍힌 사진. 가족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모두 20년도 더 된 것들이었다. 그리고 통장 한 권. 너무 낡아서 표지가 다 해진 통장. 은행 이름도 거의 지워진 통장. 나는 그것을 펼쳤다. 잔고 13,500원. 이게 전부야?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아버지가 남긴 전 재산이 13,500원이라니. 장례비도 제대로 못 낼 금액. 나는 통장을 덮으려다가 거래 내역을 보고 멈췄다. 이상했다. 거래 내역이 너무 규칙적이었다. 2018년 1월 15일 마이너스 출금 5만원. 2018년 2월 15일 마이너스 출금 5만원. 2018년 3월 15일 마이너스 출금 5만원. 매달 15일. 정확히 5만원씩.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이게 뭐지? 나는 거래 내역을 계속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한 삐뚤삐뚤한 글씨. 준혁이 보험료 마이너스 꼭 유지할 것. 내 이름이었다. 준혁. 박준혁. 나. 형. 이게 뭐야? 동생이 내 어깨 너머로 통장을 봤다. 아버지가 형 보험료를 내고 계셨던 거야? 6년 동안? 말도 안 돼. 나는 내 보험은 내가 내고 있었는데. 그럼 아버지는 따로 형한테 보험을 들어주신 거잖아? 나는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 그 가난한 아버지가 나를 위해 몰래 보험을? 동생아, 아버지 방 좀 봐야겠어. 왜?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아버지의 방은 좁았다. 4평도 안 되는 작은 방.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나는 옷장을 열었다. 몇 벌 안 되는 옷들. 모두 10년은 넘어 보이는 것들이었다.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양말과 속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랍 밑바닥에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다. 작은 나무 상자였다. 손바닥만 한 크기. 자물쇠는 없었지만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이건 뭐지? 끈을 풀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다. 영수증, 계약서, 그리고 편지들. 첫 번째 서류를 꺼냈다. 보험 가입 증서였다. 피보험자 박준혁. 계약일 2018년 1월 15일. 월 보험료 5만원. 만기 2028년 1월 15일. 내 이름이었다.
그리고 날짜를 보니 10년 전이었다. 내가 대학교 4학년이던 해. 두 번째 서류.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었다. 환자명 박준혁. 진료 항목 맹장 수술. 총 진료비 350만 원. 납부일 2018년 3월 21일. 나는 그때를 기억했다. 대학교 4학년 겨울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 맹장이 터져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당시 아버지가 병원에 오셨다. 수술실 밖에서 밤새 기다리셨다.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다. 말없이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괜찮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게 아버지가 하신 전부였다. 그리고 일주일 뒤 퇴원할 때 병원비가 이미 다 납부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내셨어요? 간호사에게 물었다. 네, 보호자분이 일시불로 납부하셨어요. 350만 원. 그때 아버지는 어디서 그 돈을 구하신 걸까? 세 번째 서류. 대출 계약서였다. 차용인 박철수. 대출 금액 500만 원. 금리 연 15%. 대출일 2018년 3월 19일. 박철수. 아버지 이름이었다. 그리고 날짜는 내 수술 이틀 전이었다. 아버지, 빚을 내셨어? 나는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내 수술비를 위해 500만 원을 빌리셨던 거였다. 그리고 그걸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다. 대출 상환 영수증들이 나왔다. 매달 15만 원씩 3년 동안 총 540만 원을 갚으신 거였다. 원금 500만 원에 이자가 40만 원. 동생아. 응, 형? 아버지가 나 때문에 빚을 지셨어. 뭐? 나는 서류를 동생에게 보여줬다. 동생도 눈이 커졌다. 형, 이거. 나는 몰랐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목이 메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상자 안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 중학교 때 받은 상장, 고등학교 졸업 사진.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계셨다. 그리고 편지 한 통.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다. 편지지는 누렇게 바랬고 구겨진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준혁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평생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아버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너는 아버지를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맞다. 아버지는 무능했다. 돈도 많이 못 벌었고 큰 집도 못 사줬고 좋은 차도 못 사줬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가지만큼은 열심히 했다. 너를 사랑하는 것. 내가 아플 때 아버지도 아팠다. 내가 힘들 때 아버지는 더 힘들었다. 내가 웃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많지 않다. 가난한 아버지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남기고 싶었다. 너를 사랑했다는 증거.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작은 것들. 보험은 꼭 유지해라. 내가 다칠 때를 대비한 것이다. 적금은 내가 결혼할 때 쓰라고 모은 것이다.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급할 때 쓰라고 남긴 것이다. 아버지는 내게 큰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가득 남긴다. 미안하다, 준혁아.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고맙다, 준혁아.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사랑한다, 우리 아들.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글자가 흐려져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단지 나는 그걸 몰랐을 뿐이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동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형, 이것도 봐. 적금 통장이었다. 예금주 박철수. 상품명 정기적금. 월 납입액 3만 원. 가입일 2019년 1월 1일. 만기일 2024년 12월 31일. 6년 동안 매달 3만 원씩. 총 216만 원.
통장 메모란에 쓰여 있었다. 준혁이 결혼 축의금. 나는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내 결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다.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친구도 없었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 내가 언젠가 결혼할 날을 위해, 내가 행복할 날을 위해. 형, 여기 더 있어. 동생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하얀 봉투. 봉투 겉면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준혁이 결혼식 날 입을 셔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새 하얀 셔츠가 깨끗하게 접혀 있었다. 가격표도 그대로 붙어 있었다. 89,000원. 아버지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셔츠를 사셨다. 내가 결혼식 날 입으라고. 나는 셔츠를 꺼내 안았다. 새 옷 냄새가 났다. 그리고 어렴풋이 아버지 냄새도 났다.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눈물이 셔츠에 떨어졌다. 상자 밑바닥에 마지막 물건이 하나 더 있었다. 작은 녹음기였다. 오래된 mp3 플레이어 같은 것. 이건 뭐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준혁아, 아버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 녹음을 내가 들을 날이 올까? 아버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도 남겨둔다. 못다 한 말들을 여기 담아둔다. 기침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기침을 하시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다.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옷도 비싼 학원도 멋진 장난감도 못 사줬다. 하지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정말로.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내가 대학 갈 때 아버지는 등록금이 없었다. 그래서 공사판에 나갔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왔다. 하루에 8만 원씩 벌었다. 내가 아플 때 아버지는 돈이 없었다. 그래서 빚을 냈다. 이자가 비싸다는 거 알았지만 그래도 빌렸다. 내가 아프면 아버지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 내가 취업 준비할 때 아버지는 내가 걱정됐다. 그래서 보험을 들었다. 내가 다치면, 내가 힘들면 그래도 이것만 있으면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준혁아, 아버지는 내게 미안하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해서,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정말 너를 사랑했다. 세상 누구보다. 내가 웃으면 아버지는 행복했다. 내가 건강하면 아버지는 안심했다. 내가 잘 살면 아버지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또 기침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심하게. 아버지가 떠나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버지는 너를 낳고 너를 키우고 너를 지켜본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 고맙다, 준혁아.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줘서. 사랑한다, 우리 아들. 녹음이 끝났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동생도 함께 울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었다. 이 통장에, 이 편지에, 이 녹음에, 이 모든 것에 아버지가 남긴 13,500원. 그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나는 영정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의 사진을 쳐다봤다. 이번엔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목이 메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저를 위해 사셨는지.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남긴 건. 나는 통장을 꺼내 가슴에 안았다. 빚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거. 밖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버지 없는 첫 아침.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전하며 살겠다고.
이부 아버지의 청춘 그리고 선택.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정리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을 치우는 순간 아버지는 정말로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다. 회사에는 휴가를 냈다. 상사는 한 달만 쉬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아버지의 방문 앞을 서성이다가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했다. 형, 밥 먹어. 동생이 라면을 끓여왔다. 응. 아버지 방. 언제 정리할 거야? 모르겠어. 아직은. 형, 근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걸까? 동생의 질문에 나는 답하지 못했다. 나도 궁금했다. 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셨다. 쉬는 날도 없이 명절에도 일하셨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남은 게 없는 걸까? 형, 아버지 옛날 사진 본 적 있어? 옛날 사진? 응. 아버지가 젊었을 때.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찾았어. 거실 장롱 맨 위에. 동생이 낡은 앨범을 가져왔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갈색 표지의 앨범.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왔다. 첫 페이지.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웃고 있었다. 군복을 입고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다. 이게 아버지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사진 속 청년은 너무 밝게 웃고 있었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한 번도 저렇게 웃으신 적이 없었다. 진짜 아버지 같아. 귀 모양이 똑같아. 다음 페이지. 정장을 입은 청년이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 뒤에 간판이 보였다. 대한철강 주식회사. 아버지의 첫 직장이었던 것 같았다. 아버지가 저렇게 멋있었어? 나도 놀랐어. 완전 달라 보이지? 다음 사진. 웨딩 사진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다. 둘 다 젊고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어머니는 푸케를 들고 웃고 있었다. 엄마도 진짜 예뻤네. 그러게. 우리는 한참을 앨범을 넘겼다. 신혼여행 사진, 첫집 입주 사진, 내가 태어났을 때 사진. 모두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었다. 그런데 앨범 중간쯤부터 사진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리고 사진 속 아버지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1992년 3월 15일. 회사 정리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준혁이는 이제 5살. 지훈이는 돌도 안 됐는데. 아버지의 글씨였다. 나는 그 날짜를 기억했다. 아니, 기억하진 못했지만 어렴풋이 느낌은 있었다. 5살 때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집에 계속 계셨던 것 같았다. 낮에도 집에 계시고 TV를 멍하니 보고 계시던. 형, 아버지가 해고당했었어? 그랬나 봐. 나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1992년 대한철강. 기사가 몇 개 나왔다. 대한철강 구조조정 단행. 직원 300명 정리해고. IMF 전조. 제조업 연쇄 부도 위기. 해고 노동자들 거리로. 가족 생계 막막. 1992년. IMF 외환위기보다 5년 전이었다. 이미 그때부터 경제가 어려웠던 거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해고의 칼날에 걸린 300명 중 한 명이었던 거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10년 전에 이혼하셨다. 지금은 부산에서 혼자 사신다. 엄마, 나야. 준혁이. 응. 장례는 잘 치렀니? 응. 엄마,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아버지가 1992년에 해고당했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래. 내가 5살 때. 그 뒤로 어떻게 되신 거야?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준혁아, 그때 얘기는 하기 싫구나. 엄마, 나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어. 제발. 또 긴 침묵. 너희 아버지는 해고된 뒤로 1년 동안 일을 못 구했어. 매일 면접을 보러 다녔지.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셨어. 하지만 어디서도 안 뽑아줬어. 왜? 나이가 너무 많다고. 그때 너희 아버지가 35이었거든. 그 나이에 경력 단절되면 다시 시작하기 힘들어. 그래서
결국 작은 가게를 차렸어. 구멍가게, 동네 슈퍼 같은 거. 전세금 빼서 차린 거였어. 나는 그 가게를 어렴풋이 기억했다. 우리 집 1층에 있던 작은 가게. 과자랑 라면이랑 음료수를 파는 곳. 나는 그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얻어먹곤 했었다. 그 가게. 어떻게 된 거야? 3년 하다가 망했어. 큰 슈퍼마켓이 옆에 생기면서 손님이 끊겼지. 그럼 그 뒤로는 공사판으로 나갔어. 막노동. 너희 아버지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공사판에서 삽질을 하게 된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게 싫었어. 남편이 공사판에서 일한다는 게. 애들 학부모 모임 가면 다들 남편 자랑하는데 나만 할 말이 없었어. 엄마,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이기적이었어. 너희 아버지는 가족 위해 최선을 다하신 건데 나는 그걸 몰라줬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혼한 거야? 응. 내가 먼저 얘기 꺼냈어. 너희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하셨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이렇게 못 살겠다고.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 아무 말 안 하셨어. 그냥 알았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맞는 거겠지, 그러시고 이혼 서류에 바로 도장 찍으셨어. 나는 숨이 막혔다. 그리고 너희 둘 양육권도 다 나한테 주셨어. 나는 그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내한테도 버림받고 아이들도 빼앗기고.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다.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너희한테도 너희 아버지한테도.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삶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행복했던 청춘, 갑작스러운 해고, 실패한 사업, 이혼.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으셨다. 하지만 나와 동생만큼은 놓지 않으셨다. 나는 다시 아버지 방으로 갔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다. 오래된 수첩이 나왔다. 펼쳐보니 가계부였다. 199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기록. 이혼하신 다음 해였다. 1월 1일. 수입 공사 일당 8만 원. 지출 방세 20만 원, 미납 2개월치. 식비 3만 원. 준혁이 학원비 15만 원. 지훈이 분유값 5만 원. 잔액 마이너스 25만 원. 부족한 돈은 어떻게 구하지? 형에게 부탁해볼까? 1월 15일. 형한테 30만 원 빌렸다. 미안하다고 했더니 형이 그러더라. 형제끼리 무슨 소리냐. 천천히 갚아라. 고마운 형이다. 언젠가 꼭 갚아야지. 2월 1일. 일당이 10만 원으로 올랐다. 새벽 4시 출근, 밤 10시 퇴근이지만 견딜만 하다. 준혁이랑 지훈이 얼굴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아이들한테 초콜릿 사줬다. 준혁이가 너무 좋아하더라. 지훈이는 아직 어려서 모르지만 아이들 웃는 얼굴 보니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3월 1일. 준혁이 생일. 8살이 됐다. 케이크를 사주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붕어빵을 사줬다. 준혁이가 아빠, 붕어빵이 케이크보다 더 맛있어요. 그러더라. 착한 우리 아들. 나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아버지의 일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일당, 생활비, 그리고 우리 형제 이야기. 4월 5일. 준혁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림 대회에서 금상. 자랑스럽다. 액자를 사서 걸어줘야겠다. 5월 8일. 어버이날. 준혁이가 카네이션을 그려서 줬다. 지훈이는 아직 어려서 그냥 안기기만 했다. 둘 다 너무 예쁘다. 이 아이들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6월 20일. 현장에서 떨어질 뻔했다. 3층 높이. 다행히 다른 분이 잡아줘서 무사했다. 집에 와서 한참을 떨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준혁이랑 지훈이는 어떻게 되나? 더 조심해야겠다. 7월 15일. 지훈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다. 진료비 5만 원. 약값 3만 원. 이번 달은 좀 빡빡하겠다. 하지만 아이가 건강하면 됐다. 매달, 매주, 매일.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사셨다.
일기의 80%가 우리 형제 이야기였다. 아버지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일기장 중간쯤 1997년 12월 3일 IMF가 터졌다. 나라가 망했다고 한다. 공사장도 멈췄다. 일거리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12월 10일 일주일째 일이 없다. 돈이 떨어지고 있다. 형한테 또 빌릴 수는 없고 준혁이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12월 15일 준혁이 학원비를 내지 못했다. 선생님이 전화했다. 다음 주까지 안 내시면 그만두셔야 합니다. 준혁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12월 20일 준혁이에게 말했다. 아빠가 지금 돈이 좀 없어서 학원을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 준혁이가 괜찮아요, 아빠. 저 학원 안 가도 돼요. 그러더라. 미안하다, 아들아. 나는 그때를 기억했다. 초등학교 3학년 겨울. 나는 미술 학원을 다녔었다. 그림 그리는 게 좋았다. 그런데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게 됐다. 왜 그만둬야 해요? 아빠가 지금 일이 없어서 그래. 조금만 참아라. 언제까지요? 아빠가 빨리 일 구할게. 하지만 나는 화가 났었다.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못 다니게 됐으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아빠는 왜 일을 안 해요? 다른 친구 아빠들은 다 회사 다니는데. 준혁아, 아빠 때문에 우리만 가난해요. 아빠가 무능해서 그래요. 그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을 쾅 닫고 아버지의 표정은 보지 않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8살 아들에게 무능하다는 말을 들으신 그날 일기는 계속됐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준혁이한테 선물을 못 사줬다. 그래도 치킨은 사줬다. 아르바이트로 하루 벌었던 돈 전부 준혁이가 좋아하더라. 그걸로 됐다. 1998년 1월 1일 새해. 올해는 꼭 일을 구하자. 준혁이랑 지훈이한테 더 잘해주자. 더 많이 안아주자.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자. 1월 15일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당 5만 원. 적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 2월 1일 낮에는 공사판, 밤에는 편의점. 하루에 3시간씩 잔다. 힘들지만 견딜만하다. 준혁이 학원비를 다시 낼 수 있게 됐다. 3월 1일 준혁이한테 말했다. 다시 학원 다녀도 돼. 준혁이가 정말요? 라며 눈을 반짝이더라. 그 눈빛 보니까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다. 아버지는 하루 3시간만 주무시면서 일하셨다. 우리를 위해.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학원을 다녔다. 당연한 줄 알았다. 6월 10일 몸이 안 좋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린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이 없다. 약국에서 약 사 먹고 버텨야지. 7월 20일 현장에서 쓰러졌다. 동료가 깨워줘서 괜찮았다. 병원 가보시죠? 했지만 거절했다. 진료비가 아깝다. 그 돈으로 준혁이 운동화 사줄 수 있다. 9월 1일 준혁이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교복을 맞춰줬다. 준혁이가 교복 입은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날 뻔했다. 우리 아들 이렇게 컸구나. 10월 15일 지훈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형제가 둘 다 학교 다니니까 학비가 2배다. 하지만 행복하다.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모습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기쁘다. 일기를 읽으면서 나는 계속 울었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만 생각하고 사셨다. 당신은 아프셔도 병원 안 가시고, 당신은 옷 안 사 입으시고, 당신은 밥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우리한테는 모든 걸 다 해주셨다. 일기장 마지막 부분. 2014년 1월 1일 준혁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대.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믿을 수가 없다. 너무 자랑스럽다.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다. 2월 1일 등록금이 400만 원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자가 좀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준혁이 미래를 위한 투자다. 3월 1일 준혁이가 서울로 올라갔다. 자취방을 구했다. 보증금이 500만 원이다. 형한테 또 빌렸다.
형은 아무 말 없이 빌려줬다. 고마운 형이다. 3월 15일, 준혁이한테 전화했다. 잘 지내니? 응. 그게 전부다. 요즘 준혁이는 나를 피하는 것 같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그냥 사춘기인가? 나는 그때를 기억했다. 대학교 1학년. 나는 아버지가 창피했다. 친구들 부모님들은 다 멀쩡한 직장인인데 우리 아버지는 공사판 인부였으니까. 그래서 피했다. 아버지 전화도 짧게 받았고 방학에도 집에 잘 안 내려갔다. 5월 8일, 어버이날,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다. 아빠, 어버이날이라고. 그래, 고맙다. 그게 전부였다. 카네이션도 선물도 없었다. 괜찮다. 전화라도 해줘서 고맙다. 8월 15일, 준혁이가 집에 왔다. 한 달 만이다. 그런데 나를 보는 눈빛이 차갑다. 아빠 왜 그렇게 더러워요? 씻고 오세요. 내가 현장에서 막 들어온 참이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창피하게 만드는구나. 나는 그날을 기억했다. 아버지가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들어오셨다. 나는 친구를 집에 데려온 참이었다. 너무 창피했다. 씻고 오세요. 친구가 왔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가셨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안 나오셨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준혁이가 집에 안 온다고 한다.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괜찮다. 젊은 애들은 그래야지. 혼자서 치킨이나 먹어야겠다. 아버지는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셨다. 나 때문에. 2015년 3월 21일. 준혁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맹장 수술. 너무 놀랐다. 서울까지 달려갔다. 수술은 잘 됐다고 한다. 다행이다. 병원비가 350만 원. 어디서 구하지? 3월 19일. 형한테 500만 원을 빌렸다. 형이 물었다. 준혁이 괜찮아? 응, 수술 잘 됐어. 다행이다. 돈은 천천히 갚아라. 고맙다, 형. 3월 22일. 준혁이 병실에 갔다. 아빠 왔어. 준혁이가 네. 그러더라. 어색했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창밖만 봤다. 나는 기억했다. 아버지가 병실에 오셨을 때 나는 휴대폰만 봤다. 대화하기 싫었다. 어색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가셨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래. 몸 관리 잘 해라. 그게 전부였다. 일기장 마지막 장. 2018년 1월 15일. 준혁이 보험을 들었다. 월 5만 원. 비싸지만 필요하다. 준혁이가 또 다치면 어떡하나. 이 보험이 있으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2019년 1월 1일. 준혁이 결혼 적금을 시작했다. 월 3만 원. 준혁이가 결혼할 때 조금이나마 보태주고 싶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2020년 6월 1일.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가 심각하다고 했다. 간 수치가 높고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다고. 병원에 다니라고 했지만 돈이 없다. 그냥 약만 먹어야겠다. 2021년 3월 15일. 요즘 자주 어지럽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나이를 먹었나 보다. 하지만 아직은 일할 수 있다. 준혁이 보험료랑 적금은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2023년 12월 1일.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한다. 하지만 거절했다. 입원비가 너무 비싸다. 그 돈으로 준혁이한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다. 2024년 1월 1일. 새해. 올해는 아마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몸이 너무 안 좋다. 하지만 괜찮다. 준혁이 보험이랑 적금은 다 채웠다. 준혁이한테 편지도 써뒀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 1월 15일. 준혁이한테 전화했다. 아빠예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저 바쁜데 끊을게요. 그래. 조심해라. 준혁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다. 2월 14일. 준혁이 생일. 30년 전 오늘 준혁이가 태어났다.
세상에서 제일 작고 예쁜 아기였다. 그 아기가 이제 30. 시간이 정말 빠르다. 3월 1일. 몸이 너무 안 좋다. 움직이기가 힘들다. 하지만 병원은 가지 않을 것이다. 준혁이 보험료 빠져나가는 날이 15일이다. 그날까지는 버텨야 한다. 그 돈만큼은 꼭 남겨줘야 한다. 3월 10일. 오늘 준혁이 꿈을 꿨다. 어렸을 때 준혁이 내 손을 꼭 잡고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더라. 꿈에서 깨고 나니 눈물이 났다. 준혁아, 아빠도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평생 그리고 죽어서도. 3월 14일. 내일이면 보험료가 빠져나간다. 통장에 5만 원 남았다. 딱 맞다.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준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컸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페이지였다. 그 다음날 3월 15일. 아버지는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사흘 뒤 돌아가셨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동생이 와서 등을 쓰다듬어줬다. 형, 지훈아, 나는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어. 아니야, 형. 아니야. 나는 아버지를 무시했어. 창피하게 생각했어. 피했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동생도 울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형. 나도 아버지한테 잘해드린 적 없어. 고등학교 때 용돈 더 달라고 짜증낸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우리 진짜 나쁜 새끼들이다. 그래. 우리 정말 나빴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 방 바닥에 주저앉아서. 다음 날 나는 아버지가 다니시던 은행에 갔다. 통장을 들고. 안녕하세요. 이 통장 거래 내역 전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오기 시작했다. A사 용지 10장이 넘게 나왔다. 와, 거래 내역이 정말 많으시네요. 나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2018년 1월 15일 마이너스 출금 5만 원 보험료 자동이체. 2018년 2월 15일 마이너스 출금 5만 원 보험료 자동이체. 2018년 3월 15일 마이너스 출금 5만 원 보험료 자동이체. 쭉쭉쭉 이어졌다. 6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5만 원씩.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른 자동이체도 보였다. 2019년 1월 1일 마이너스 출금 3만 원 적금 자동이체. 2019년 2월 1일 마이너스 출금 3만 원 적금 자동이체. 이것도 쭉 이어졌다. 5년 동안 3만 원씩. 나는 계산기를 꺼냈다. 보험료 5만 원 12개월 6년 360만 원. 적금 3만 원 12개월 5년 180만 원. 총 540만 원. 아버지는 540만 원을 나를 위해 모으셨다. 하루 3시간씩 주무시면서 아프신 몸 이끌고 공사판 나가시면서. 고객님 괜찮으세요? 은행 직원이 물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네, 괜찮습니다. 혹시 이 적금이랑 보험 수령하시려고요? 네, 적금은 만기됐고요. 보험은? 아, 이건 종신보험이시네요. 피보험자가 돌아가시면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나갑니다. 얼마나 나오나요? 잠시만요. 1,500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1,500만 원이요. 그리고 적금은 이자 포함해서 195만 원입니다. 총 1,695만 원. 아버지가 남기신 돈이 1,695만 원이었다. 잔고 13,500원짜리 통장 뒤에 숨겨진 진짜 통장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보험 증서를 찾았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다. 펼쳐보니 보험 가입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8년 1월 15일. 피보험자 김준혁. 계약자 김태수 아버지. 수익자 김준혁.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 필체였다. 준혁아, 아빠가 없어도 내가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 이 보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사랑한다. 나는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손으로 만져봤다. 아버지가 쓰신 글씨,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 적금 통장도 찾았다. 예금주 김준혁, 가입일 2019년 1월 1일, 만기일 2024년 1월 1일, 통장 첫 페이지의 메모, 준혁이 결혼 자금, 조금이지만 보탬이 되길. 아버지는 내가 결혼하는 날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였다. 당신은 그날까지 살지 못하실 거란 걸 아셨을 텐데. 동생이 방으로 들어왔다. 형, 이것 좀 봐. 동생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낡은 갈색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 준혁이에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편지가 나왔다. 준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아빠가 이제 내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아빠가 더 오래 살지 못해서. 너는 아빠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니? 가난한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창피한 아버지. 그래도 괜찮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아빠는 이해한다. 아빠는 정말 너한테 잘해주지 못했으니까. 좋은 집도 못 물려줬고, 좋은 차도 못 사줬고, 용돈도 제대로 못 줬고. 하지만 준혁아,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빠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내가 태어난 날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작고 빨간 내 얼굴을 보면서 아빠는 다짐했지.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자. 이 아이만큼은 좋은 사람으로 키우자. 아빠는 그 다짐을 지키려고 평생 노력했어. 비록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컸어. 내가 아플 때마다 아빠 마음도 아팠고, 내가 웃을 때마다 아빠도 행복했고, 내가 자랑스러울 때마다 아빠는 눈물이 났어. 준혁아, 아빠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서울대 합격했을 때, 회사 들어갔을 때, 승진했을 때. 아빠는 소리내서 자랑하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 자랑했어. 우리 아들 봐라. 저렇게 훌륭하게 컸어. 내 아들이야. 이제 아빠가 없어도 넌 잘 살 수 있을 거야. 똑똑하고 성실하고 착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니?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 아빠처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힘들면 누구한테든 말해. 그리고 지훈이 잘 챙겨줘. 동생이잖아. 아, 그리고 엄마한테 연락 한 번씩 해줘. 엄마도 너를 많이 사랑하셨어. 아빠랑 헤어진 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엄마를 원망하지 마. 준혁아, 마지막으로. 아빠가 남긴 보험이랑 적금 잘 쓰렴. 내 미래를 위해 쓰고 내가 행복해지는 데 쓰고. 그걸로 내가 웃을 수 있다면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사랑한다,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내 아들. 아빠가. 편지를 다 읽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아버지, 아버지. 동생이 나를 끌어안았다. 동생도 울고 있었다. 형, 우리 정말 몰랐어.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나도 몰랐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의 방에서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이불을 껴안고. 그날 밤 나는 아버지 묘소로 갔다. 혼자 묘비 앞에 앉아서 말했다. 아버지, 준혁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제 생각만 했어요. 제 자존심만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피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목이 메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게 뭔지. 13,500원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거. 그 모든 희생이, 그 모든 침묵이, 그 모든 시간이 다 저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 나는 묘비를 끌어안고 울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제야 말하네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그날 밤 묘지에 내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 삼부빚의 진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사는 더 쉬라고 했다. 가족 잃은 거 큰일이야. 마음 추스를 때까지 쉬어. 하지만 나는 쉬는 게 아니었다.
아버지의 삶을 찾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낡은 지갑, 통장들, 일기장, 편지, 그리고 영수증 뭉치들.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쳐봤다. 병원 영수증, 약국 영수증, 그리고 낯선 이름들. 대부업체 행복론 마이너스 원금 상환 50만 원. 신용회복위원회 마이너스 채무조정 상담. 삼성화재 마이너스 보험료 연체 안내. 빚. 아버지에게 빚이 있었다. 나는 서둘러 신용정보 조회를 했다. 며칠 뒤 서류가 도착했다. 펼쳐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대출 내역. 어저축은행 300만 원 연체 중. 대부업체 행복론 150만 원 연체 중. 신용카드 미납 80만 원. 병원비 미납 120만 원. 총 650만 원. 아버지가 남기신 돈 1695만 원에서 빚 650만 원을 빼면 1045만 원. 그게 아버지가 진짜로 남기신 전부였다. 나는 책상에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버지. 다음 날 나는 어저축은행을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김태수 씨 대출건으로 왔습니다. 아, 네. 고인이시죠? 네. 아들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꺼냈다. 대출 원금 300만 원, 이자 포함하면 총 380만 원입니다. 6개월 연체 상태고요. 이 대출 언제 받으신 건가요? 2021년 3월 15일이요. 나는 수첩을 꺼냈다. 아버지 일기를 옮겨 적어둔 수첩. 2021년 3월 15일 마이너스 준혁이가 회사에서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다. 손목 인대 파열. 수술해야 한다고. 병원비가 350만 원. 그날이었다. 혹시 대출 용도 기록되어 있나요? 잠시만요. 아, 의료비라고 적혀 있네요. 나는 그날을 기억했다. 2021년 3월. 나는 회사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졌다. 손목을 심하게 다쳤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험으로 일부는 처리됐지만 부족한 돈이 있었다. 350만 원. 나는 고민했다. 직장 동료들한테 빌릴까? 카드 할부로 할까? 그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다. 준혁아, 다쳤다며? 괜찮아? 아, 네. 괜찮아요. 병원비는? 돈 필요하면 말해.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정말 괜찮아? 네, 걱정 마세요. 나는 거절했다. 아버지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 대출을 받으셨다. 300만 원을. 그리고 몰래 내 계좌로 350만 원을 보내셨다. 준혁아, 내 계좌로 입금했다. 수술 잘 받아라. 걱정하지 마. 아버지, 이 돈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아빠가 좀 있어. 그냥 써. 나는 그때 의심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대출을 받으셨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고객님? 은행 직원이 불렀다. 아, 네. 상환 계획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380만 원 전액이요? 네. 나는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한 번에 결제했다. 승인 완료 380만 원. 아버지의 빚 하나가 사라졌다. 그 다음은 대부업체였다. 행복론이라는 이름의 대부업체. 건물 3층에 있었다. 좁고 어두운 사무실. 어서 오세요. 중년 남자가 맞았다. 김태수 씨 대출건으로 왔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아,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조회 표합니다. 빚이 얼마죠? 원금 150만 원, 이자 포함 220만 원입니다. 이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대부업은 이자가 좀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20%로 계산한 거예요. 나는 서류를 받아봤다. 2022년 8월 10일 대출. 또 수첩을 펼쳤다. 2022년 8월 10일 마이너스 지훈이 대학 등록금 450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학자금 대출은 한도 초과. 은행 대출도 안 나온다고 한다. 방법이 그날이었다. 동생 지훈이가 대학교 2학년 때였다. 등록금을 못 낼 뻔했다.
학자금 대출 한도가 차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됐다. 지훈이가 휴학하려고 했다. 형, 나 이번 학기 휴학할래. 왜?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 얼마나? 450만 원. 내가 빌려줄게. 형도 힘들잖아. 괜찮아. 1년 쉬면서 알바할게.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다. 준혁아, 지훈이 등록금 해결됐다. 걱정 마라. 어떡해요? 아빠가 좀 있어. 나는 그때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대부업체에서 150만 원을 빌리셨다. 20% 이자로. 그리고 당신이 모아두셨던 돈을 합쳐서 450만 원을 만드셨다. 고객님, 상환하실 건가요? 네. 나는 또 카드를 꺼냈다. 승인 완료 220만 원. 두 번째 빚이 사라졌다. 그 다음은 병원이었다. 서울대병원 수납과. 김태수 환자 미납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120만 원 미납 상태네요. 이게 무슨 치료비인가요? 암 치료비입니다. 간암 3기. 뭐라고요? 2023년 6월에 진단받으셨고 항암 치료 4차까지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치료를 중단하셨고요. 치료를 왜 중단하셨어요? 비용 문제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한 번에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간암 말기였습니다. 치료를 계속하셨으면 좀 더 시간을 버실 수 있으셨을 텐데. 아버지는 아프셨다. 암 환자셨다. 그런데 치료를 중단하셨다. 돈이 없어서. 아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 돈으로 내 보험료를 내셨다. 동생 적금을 부으셨다. 당신 치료비 대신. 고객님, 괜찮으세요? 네. 지금 바로 납부하겠습니다. 승인 완료 120만 원. 세 번째 빚이 사라졌다. 나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왜 말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복도. 나는 그 한가운데서 울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아버지 일기를 다시 펼쳤다. 2023년 부분. 2023년 6월 15일. 병원에서 간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의사가 말했다. 빨리 치료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 항암 치료 한 번에 200만 원. 적어도 10번은 해야 한다고. 2천만 원. 그 돈이면 준혁이 결혼 자금이고 지훈이 취업 준비 자금이다. 나 하나 살자고 아이들 미래를 빼앗을 순 없다. 6월 20일. 항암 치료 첫날. 너무 힘들다. 토하고 어지럽고. 하지만 견뎌야 한다. 준혁이랑 지훈이 얼굴 생각하면서. 7월 1일. 항암 2차. 의사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조금만 더 하면 완치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돈이 계속 나간다. 이번 달 준혁이 보험료 빠져나가는 날이 다가온다.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 어떻게 하지? 7월 15일. 보험료 자동이체 완료. 다행이다. 하지만 다음 항암 치료비가 없다. 의사한테 말했다. 잠깐 치료를 미루고 싶습니다. 의사가 놀라더라. 지금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8월 1일. 항암 치료 중단. 의사가 계속 설득했지만 거절했다. 제 건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사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 아이들이 나보다 중요하다는 걸. 9월 1일.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 힘이 없고 자꾸 쓰러질 것 같다. 하지만 일은 해야 한다. 보험료랑 적금은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10월 1일. 오늘 현장에서 쓰러졌다. 동료들이 119 부르려고 했지만 말렸다. 응급차 부르면 또 병원비 나온다. 그냥 집에서 쉬면 괜찮아질 거다. 11월 1일. 준혁이한테 전화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여보세요? 준혁아, 아빠야.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저 회의 중인데. 아, 미안. 나중에 전화할게.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준혁아, 아빠는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12월 1일.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말기입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거절했다. 입원비가 하루에 50만 원. 그 돈이면 한 달치 보험료다. 나는 입원하지 않을 것이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혼자 집에 있다. 준혁이도 지훈이도 연락이 없다. 괜찮다. 애들은 바쁘니까. 나는 그저 애들이 행복하면 된다. TV에서 캐럴이 나온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렸을 때 준혁이랑 지훈이랑 같이 들었던 노래다. 그때가 그립다. 2024년 1월 1일. 새해. 아마 내 마지막 새해일 것이다. 몸이 너무 안 좋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준혁이 보험, 지훈이 적금 모두 다 채웠다.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다. 준혁아, 지훈아.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아버지는 살 수 있었다. 치료를 계속하셨으면 지금도 살아계실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선택하셨다. 당신의 생명 대신 우리의 미래를. 나는 동생을 불렀다. 지훈아. 왜, 형? 이거 봐. 나는 아버지 일기를 보여줬다. 동생은 읽으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형. 이게. 아버지는 암 환자였어. 치료받으면 살 수 있었어. 그럼 왜? 우리 때문이야. 아버지는 치료비 대신 내 보험료를 내셨어. 내 등록금을 마련하셨어. 동생이 울기 시작했다. 형. 나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 다야. 어떻게 형. 동생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나도 같이 앉았다. 지훈아. 응. 우리 이제 알았어.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응.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알지? 뭔데?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야. 행복하게. 그게 가능해? 이렇게 죄책감에 눌려서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아버지가 원하신 거니까. 동생이 고개를 들었다. 형은 어떻게 그렇게 강해?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는 것. 동생이 내 손을 잡았다. 형, 나 무서워. 뭐가? 아버지 없이 사는 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함께잖아. 응.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게 있잖아. 뭔데? 사랑. 그 엄청난 사랑. 나는 동생을 끌어안았다. 그 사랑 안고 살면 우리 할 수 있어. 동생이 내 품에서 울었다. 형, 고마워. 뭐가? 형이 있어서. 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방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사부 아버지가 숨겨둔 것들.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고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이제는 정리하고 싶지 않았다. 이 방에 있으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 것 같았다. 동생 지훈이가 문을 두드렸다. 형, 들어가도 돼? 응. 지훈이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다. 낡은 나무 상자였다. 이거. 아버지 옷장 맨 위에서 찾았어. 뭔데? 모르겠어. 열쇠로 잠겨 있어. 상자는 손바닥만 했다. 오래된 나무 상자에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열쇠는? 못 찾았어. 아마 어딘가 있을 텐데. 나는 아버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시계, 안경, 낡은 지갑들.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 이거 아닐까? 열쇠를 상자에 꽂았다. 딸깍. 열렸다. 상자 안에는 물건들이 가득했다. 편지 봉투들, 사진 몇 장,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 이게 뭐야? 지훈이가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들었다. 겉면에 아버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준혁이에게. 형. 이거. 나는 서둘러 거실로 나갔다. 오래된 라디오가 있었다. 카세트를 넣을 수 있는 낡은 라디오. 카세트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 지직.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녹음 시작.
이거 녹음되는 거 맞나? 아, 불 들어오네. 기침 소리. 준혁아, 아빠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는 건 아빠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아빠가 더 오래 버티지 못해서. 긴 침묵. 준혁아, 아빠가 너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많았는데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제대로 못했구나. 아빠는 말 주변이 없어서, 표현하는 게 서툴러서, 그래서 이렇게 녹음으로라도 남긴다. 종이 넘기는 소리. 준혁아, 너 기억하니? 내가 7살 때 여름방학 때 아빠랑 계곡에 간 거. 그때 내가 물에 빠질 뻔했잖아. 아빠가 뛰어들어서 구했지. 웃음소리. 내가 그때 울면서 말했어. 아빠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아빠 목을 꽉 안았지. 아빠는 그때 생각했어. 아,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부모의 마음인가 보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 기침. 준혁아, 아빠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좋은 집에서 못 살게 해줘서, 좋은 옷 못 입혀줘서, 친구들처럼 해외여행도 못 보내줘서, 아빠가 무능해서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못 해줬어. 목소리가 떨림. 특히 미안한 게 너를 자주 안아주지 못한 거. 아빠는 항상 몸이 더러웠잖아. 공사장에서 일하고 와서 시멘트 가루 묻고 땀 흘리고 너를 안고 싶었는데 너를 더럽힐까봐 못했어. 씻고 올게. 그러고는 결국 안아주지 못했지. 흐느낌. 미안하다, 아들아. 나는 라디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지훈이도 옆에서 울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준혁아, 그리고 네가 12살 때 학교에서 미술대회 나갔잖아. 아빠가 몰래 학교에 갔었어. 상 받는 내 모습을 보고 싶어서. 너 기억 안 나겠지만 아빠는 교실 뒤쪽에 서 있었어. 내가 상장 받고 트로피 받고 환하게 웃던 그 모습? 웃음. 아빠는 그때 울었어. 남자가 그런 데서 우는 게 창피한 줄 알지만 못 참겠더라. 이게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훌륭한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내가 상 받고 내려올 때 아빠한테 달려올까봐 서둘러 나왔어. 내가 아빠 보고 창피할까봐. 한숨. 그리고 너 고등학교 때 수능 보는 날 아빠가 학교 앞에 갔었어. 다른 부모들은 다 꽃다발 들고 간식 들고 있는데 아빠는 빈손이었어. 준비할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봤어. 내가 시험장 들어가는 모습, 떨리는 모습. 아빠는 그 자리에서 4시간을 기도했어. 제발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원하는 곳에 가게 해주세요. 목소리 갈라짐. 그리고 너 합격했잖아. 서울대. 아빠는 그날 혼자 소주 한 병 마셨어. 너무 기뻐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테이프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준혁아, 아빠가 제일 후회하는 게 있어. 내가 25살 되던 해 크리스마스? 너 서울서 내려왔잖아. 여자친구랑 같이. 아빠한테 소개해준다고. 긴 침묵. 근데 아빠가 그날 못 갔어.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현장에서 사고가 났거든. 동료 한 분이 떨어지셨어. 아빠가 그분 병원까지 모시고 갔지. 그러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고 너한테 전화했더니 화내더라. 아빠, 이게 몇 시예요? 1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여자친구한테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울음. 미안하다, 준혁아. 아빠가 약속 지키지 못해서. 그 여자친구 결국 너랑 헤어졌지? 아빠 때문인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 나는 그날을 기억했다. 2019년 12월 25일. 여자친구 수진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었다. 레스토랑 예약도 해놨고 수진이도 예쁘게 옷 입고 왔었다. 오빠, 아버지 어떤 분이세요? 과묵하신 분이야. 떨려요. 괜찮아.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1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다. 전화했더니 다급한 목소리. 준혁아, 미안한데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아버지 지금 장난해요? 약속했잖아요.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나중에 꼭 보상할게.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진이가 물었다. 아버지,
안 오신대요? 응. 일이 생겼대. 그럼 어떡해요? 우리 둘이 먹자.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깨졌다. 그리고 수진이는 한 달 뒤 헤어지자고 했다. 오빠 미안해요. 근데 저는 가정적인 사람이랑 만나고 싶어요. 내가 가정적이지 않아? 그게 아니라 오빠 아버지 보면서 느꼈어요. 오빠도 나중에 저렇게 되실 것 같아서. 내 아버지가 어때서? 항상 일만 하시잖아요. 가족은 뒷전이고. 나는 반박하지 못했다. 수진이가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다. 준혁아, 그리고 아빠가 너한테 제일 해주고 싶었던 말. 긴 침묵. 사랑한다. 아빠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가 죽는 이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울먹임. 내가 아빠를 실망시킨 적? 한 번도 없어. 내가 아빠를 화나게 한 적? 그것도 없어. 내가 아빠를 부끄럽게 한 적? 절대 없어. 아빠는 항상 매 순간 내가 자랑스러웠어. 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지훈이도 내 옆에서 같이 울었다. 준혁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아빠는 후회 없어. 정말이야.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는 걸 봤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기침. 아빠가 남긴 돈. 많지 않지? 미안해. 더 많이 모아주지 못해서. 그래도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 잘해줘. 아빠가 너한테 못해준 만큼. 긴 침묵. 준혁아. 아빠 딸. 아빠는 내가 웃으며 사는 게 꿈이었어. 그러니까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아빠한테 주는 제일 큰 선물이야. 목소리 떨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한다. 아빠가. 녹음 종료. 테이프가 멈췄다. 방 안은 고요했다. 나와 지훈이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형. 응. 나도 아버지 거 있을까? 상자 안 봤어? 지훈이가 상자를 뒤졌다. 또 다른 테이프가 나왔다. 지훈이에게. 형. 이거. 들어봐. 지훈이가 테이프를 넣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녹음 시작. 지훈아, 아빠야. 너는 아빠의 막내 아들. 태어났을 때 정말 작았어. 2.5kg. 의사가 걱정했어. 너무 작아요. 보육기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어요. 아빠는 매일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서 너를 봤어. 제발 건강하게 자라다오. 제발. 웃음. 그리고 너 한 달 만에 4kg 됐어. 의사들이 놀랐지. 이렇게 빨리 크는 아기는 처음이에요. 아빠는 그게 자랑스러웠어. 지훈아, 너는 형이랑 다르게 아빠를 많이 따랐어. 어렸을 때 항상 아빠 뒤를 쫓아다녔지. 아빠 어디 가요? 아빠 나도 가요. 아빠 안아줘요. 웃음. 아빠는 그게 좋았어. 내가 아빠를 필요로 해줘서. 근데 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변했어. 더 이상 아빠를 안 찾더라. 아빠가 말 걸면 응 아니요 짧게만 대답하고. 한숨. 아빠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 그래서 물어봤지. 형한테. 준혁아, 지훈이가 요즘 왜 저러니? 형이 그러더라. 사춘기예요. 다 그래요. 웃음. 아, 사춘기구나. 그럼 지나가겠지. 근데 안 지나가더라. 지훈아, 너 고등학교 때 아빠가 학부모 상담 갔었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지훈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친구 관계도 어렵고 성적도 안 나오고. 아빠가 물었어.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아버지가 지훈이랑 대화를 많이 해주세요. 긴 침묵. 근데 아빠는 못했어.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어. 너한테 말 걸면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다. 형, 나 아버지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나도 알아. 왜 그랬을까? 왜? 사춘기였으니까. 우리 모두 그랬어.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다.
지훈아, 그래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대학 갔을 때, 내가 취업했을 때, 아빠는 정말 기뻤어. 우리 막내가 이렇게 컸구나. 지훈아, 아빠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내 대학 졸업식 못 가서. 목소리 떨림. 그날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 몰래.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간호사가 그러더라. 보호자 동의 없이는 외출 못 하세요. 아빠가 애원했어. 제발요. 딱 2시간만. 아들 졸업식인데. 근데 안 된다고 하더라. 흐느낌. 미안하다, 지훈아.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 아빠가 함께 못해서. 대신 형이 가줬지? 형한테 부탁했어. 지훈이 졸업식 꼭 가줘. 사진 많이 찍어줘. 형이 보내준 사진들. 아빠가 다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어. 졸업가운 입은 내 모습. 정말 멋있더라.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다. 형. 그때 형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응. 난 형이 그냥 시간 돼서 온 줄 알았어. 아니야. 아버지가 부탁하셨어. 아버지는 그날 병원에 계셨어. 혼자. 지훈이가 다시 울었다. 지훈아, 마지막으로 아빠가 너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 고맙다. 목소리 떨림. 내가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내가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줘서. 내가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줘서. 정말, 정말 고맙다. 지훈아,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사랑한다, 우리 막내. 행복하게 살아라. 녹음 종료. 테이프가 멈췄다. 지훈이가 라디오를 껴안고 울었다. 아버지, 아버지, 나도 동생을 안아줬다. 지훈아. 응, 우리 이제 알았잖아. 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알지? 응, 아버지 말씀대로 살자. 행복하게. 어떻게? 방법은 우리가 찾아가는 거지. 함께. 지훈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형, 나 무서워. 뭐가? 앞으로 살아가는 게? 아버지 없이. 나도 무서워. 근데 말이야. 응?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셔. 나는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마음. 그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지훈이가 눈물을 닦았다. 형, 고마워. 뭐가? 형이 있어서. 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밤 나는 상자에 남은 것들을 꺼냈다. 편지 봉투가 몇 개 더 있었다. 하나를 펼쳤다. 준혁아, 오늘 내가 첫 출근하는 날이구나. 아빠는 몰래 회사 앞까지 갔었어. 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지. 정장 입은 내 모습 정말 멋있었어. 아빠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 우리 아들이 저렇게 멋진 회사에 다니는구나.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났어. 준혁아, 회사 생활 힘들지? 아빠는 내가 힘들까봐 항상 걱정이야. 그래도 너는 잘할 거라고 믿어. 왜냐하면 너는 똑똑하고 성실하고 착한 아이니까. 오늘도 아빠가 기도할게.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일하기를. 사랑해. 아빠가. 또 다른 편지. 준혁아, 오늘 너 승진했다며? 형한테 들었어. 정말 축하한다. 아빠가 너한테 축하 전화하고 싶었는데 전화하면 귀찮아할 것 같아서 못했어. 미안해. 그래도 아빠는 정말 기뻐. 우리 아들이 인정받는다는 게. 준혁아, 앞으로도 잘할 거야. 아빠가 믿어. 사랑해. 아빠가. 편지는 수십 통이 있었다. 내 생일마다, 명절마다, 특별한 날마다. 아버지는 편지를 쓰셨다. 한 번도 보내지 않은 편지들. 혼자서 쓰시고 혼자서 간직하신 편지들. 나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마지막 편지 봉투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4년 3월 10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닷새 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준혁아, 아빠가 이제 곧 떠날 것 같구나. 몸이 너무 안 좋아. 근데 괜찮아. 아빠는 후회 없어. 너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준혁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너무 슬퍼하지 마.
아빠는 충분히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그리고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아빠한테 주는 제일 큰 선물이야. 준혁아,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아빠 아들이 돼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아빠가. 편지를 다 읽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그날 밤 나는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것들을 가슴에 안았다. 통장, 편지, 테이프, 일기장. 그리고 무엇보다 13,500원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오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사랑.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매일 아침 아버지 방에 들어가 인사를 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나는 계속 말을 걸었다. 어느 날 동생이 또 다른 상자를 가져왔다. 형, 이거. 아버지 책상 깊숙한 곳에서 찾았어. 작은 나무 상자였다. 이번엔 자물쇠도 없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자 낡은 셔츠 한 벌이 나왔다. 아니, 낡은 게 아니었다. 새 셔츠였다. 아직 비닐 포장도 벗겨지지 않은. 이게 결혼식 때 입으려고 아버지가 사놓으신 거야. 아버지 거. 결혼식? 응. 아버지가 5년 전부터 조금씩 돈 모으셨어. 형 결혼하면 아버지도 멋진 옷 입고 가시려고. 나는 셔츠를 꺼내 펼쳤다. 진한 네이비색 셔츠.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다. 15만 원. 아버지가 이걸 6개월 동안 모으셨어. 한 달에 2만 원씩. 근데 결국 못 입고 가셨네. 동생이 눈물을 훔쳤다. 나는 셔츠를 가슴에 안았다. 지훈아. 응? 제가 결혼하면 아버지 영정에 이 셔츠 입혀드릴게. 그래. 그게 좋겠다. 며칠 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김준혁 대리님, 해외 발령권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해외 발령이요? 네. 싱가포르 지사로 가시면 연봉 30% 인상이고 3년 계약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수락했을 것이다.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경력.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죄송한데요. 조금 생각해봐도 될까요? 네. 이런 기회 흔치 않은데요. 알아요. 근데 가족들이랑 상의 좀 하고 싶어서요. 그러세요. 이번 주까지 답변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싱가포르로 가면 동생 지훈이는? 아버지 묘소는? 아버지였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다. 아무 페이지나 펼쳤는데 딱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 형제끼리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나 없어도 준혁이랑 지훈이는 서로가 있어야 한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부장님, 저 김준혁입니다. 아, 대리님. 결정하셨어요? 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네. 왜요? 가족 때문에요. 지금은 가족이랑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긴 침묵.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쉬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지훈이에게 말했다. 저 해외 발령 거절했어요. 뭐? 형, 왜? 우리 같이 있어야지. 어머니가 놀라셨다. 준혁아, 그런 기회 흔치 않은데. 괜찮아요. 다른 기회도 올 거예요. 내 아버지 닮았구나. 네. 아버지도 예전에 그랬어. 해외 파견 기회가 있었는데 거절하셨거든. 너희 학교 때문에. 그랬어요? 응.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돈 벌러 멀리 가서 뭐해. 애들 크는 거 못 보는데. 나는 웃었다.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다. 어느 주말 나는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다.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이와 어머니도 함께.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란히 앉았다. 아버지. 나는 통장을 꺼냈다. 그 13,500원이 적힌 통장. 이거. 이제 알았어요.
이게 뭔지.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건 13,500원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지훈이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제가 얼마나 행복한 아들이었는지. 어머니도 말씀하셨다. 여보, 당신 고생 많았어요. 혼자 다 짊어지고 힘들었죠? 이제 푹 쉬세요. 우리가 잘 살게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펜을 들고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예요. 준혁이요. 이제야 편지 써요. 늦었죠?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많은 편지를 쓰셨는데 저는 한 통도 못 썼네요. 미안해요.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항상 묵묵히 일만 하셨는지, 왜 자신은 늘 뒷전이셨는지. 전부 저 때문이었죠.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지키고 싶으셔서.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무관심하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네요. 아버지는 매 순간 저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제가 웃는지, 우는지, 힘든지, 행복한지 전부 다 신경 쓰고 계셨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알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죠? 아버지, 약속할게요. 앞으로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 살게요. 행복하게, 후회 없이, 사랑하며. 그리고 언젠가 저도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처럼 살게요. 말없이 사랑하고 조용히 지켜주고 끝없이 응원하는 아버지로. 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키워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요. 아들 준혁이가. 편지를 다 쓰고 나는 접어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아버지 영정 앞에 놓았다. 아버지, 읽어보세요.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계셨다. 1년 후, 나와 지훈이는 작은 식당을 차렸다. 이름은 아버지의 밥상. 아버지가 평생 꿈꾸셨던 일. 작은 식당 하나 차리는 것. 개업 첫날 손님이 물었다. 사장님, 이 식당 이름 왜 아버지의 밥상이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 꿈꾸셨던 거예요. 작은 식당 하나 차리는 게. 아, 그럼 아버지가 요리하세요? 아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 근데 괜찮아요. 아버지가 여기 계세요. 나는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그리고 이 식당 구석구석에.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네, 천천히 드세요. 식당은 잘 됐다. 생각보다 훨씬.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좋아했다. 특히 된장찌개. 사장님,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칩밥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레시피예요. 아버지 일기장에 적혀있던 레시피. 아버지가 우리 형제에게 해주시던 그 맛. 지훈이도 홀에서 열심히 일했다. 형, 오늘 매출 대박이다. 그러게. 아버지가 도와주시나 봐. 그런 것 같아. 2년 후, 나는 누군가를 만났다. 이름은 서연. 초등학교 교사. 첫 만남은 식당에서였다. 사장님, 여기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세요? 다른 식당은 그냥 휙 내주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음식은 마음을 담아주는 거다라고. 좋은 분이셨나 봐요.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셨어요. 서연이 웃었다. 그 웃음이 따뜻했다. 아버지가 바라시던 그런 따뜻함.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데이트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갔다. 어느 날 나는 서연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13,500원 통장 이야기, 숨겨진 편지들, 녹음 테이프. 서연은 울며 들었다. 준혁 씨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준혁 씨도 그런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정말요? 네,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계시잖아요. 동생 챙기시고 식당 운영하시고. 나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만큼. 괜찮아요. 같이 배우면 되죠. 고맙습니다. 3년 후, 나는 서연과 결혼했다. 결혼식장에는 아버지 영정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하셨던 그 네이비 셔츠를 입은 아버지 사진. 나는 식순 중간에 마이크를 잡았다.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오늘 제 아버지가 여기 못 오셨어요. 돌아가셨거든요. 3년 전에. 근데 아버지는 오늘을 위해 5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나는 아버지 영정을 가리켰다. 저 셔츠, 아버지가 제 결혼식을 위해 사놓으신 거예요. 한 달에 2만 원씩 6개월 모으셔서. 하객들이 숙연해졌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사랑하셨어요. 말없이, 조용히, 묵묵하게.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는 눈물을 닦았다. 여러분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안아드리세요. 고맙다고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저처럼.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버지 영정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오늘 제가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 행복하게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식이 끝나고 지훈이가 다가왔다. 형, 멋있었어. 고마워. 아버지도 기뻐하셨을 거야. 그러게. 5년 후,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서연이 말했다. 아버지 이름으로 하면 어때요? 진수요? 네. 김진수. 좋잖아요. 근데 아버지 성함을 그냥. 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손자가 자기 이름 이어받으면. 나는 아버지 영정을 봤다.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계셨다. 그래요. 김진수. 진수야. 아들이 태어난 날 나는 아버지 무덤에 갔다. 아버지, 손자 나왔어요. 이름이 진수예요. 아버지 이름 예쁘게 키울게요. 아버지처럼. 사랑 듬뿍 주면서.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10년 후, 진수는 7살이 됐다. 어느 날 진수가 물었다. 아빠,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셔. 왜요? 아프셔서 가셨어. 그럼 다시 못 와요? 응, 다시는 못 와. 진수가 슬퍼했다. 나 할아버지 보고 싶은데. 아빠도 보고 싶어. 할아버지 어떤 분이셨어요? 나는 진수를 안아 올렸다. 할아버지는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셨어. 말은 별로 안 하셨지만 마음은 엄청 따뜻하셨어. 그리고 항상 가족을 제일 사랑하셨어. 진수도요? 응. 진수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랑하셨어. 어떻게요?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편지 쓰셨거든. 손자 생기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키워라라고. 진수가 웃었다. 할아버지 좋으신 분이네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좋으신 분이야.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편지들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진수에게 읽어줬다.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쓰신 편지야. 우와. 진수는 신기한 듯 편지를 만졌다. 아빠, 할아버지 글씨 예쁘다. 그치? 할아버지가 정성껏 쓰신 거야. 아빠, 나도 할아버지한테 편지 쓸래요. 응? 할아버지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편지 보내면 받으실 수 있어요? 나는 진수를 안았다. 받으실 수 있지? 당연히. 그럼 써도 돼요? 그럼. 쓰자. 진수는 종이를 펼치고 크레파스를 들었다.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진수예요. 할아버지 손자예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빠가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래요.
저도 할아버지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못 만나서 슬퍼요. 할아버지 저 잘 크고 있어요. 키도 크고 밥도 잘 먹어요. 할아버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손자 진수가 편지를 다 쓰고 진수가 물었다. 아빠, 이거 어떻게 보내요? 내일 할아버지 묘에 가서 놓고 오자. 할아버지가 읽으실 수 있어요? 읽으실 수 있어.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다음 날 우리는 아버지 무덤에 갔다. 진수는 편지를 아버지 묘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할아버지, 편지 드려요.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진수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 건강하게 잘 클게요. 아빠 말 잘 듣고 착하게 살게요. 할아버지 자랑스러운 손자가 될게요. 나는 진수를 보며 울었다. 아버지에게 한 번도 못했던 말을 진수는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아버지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나를 통해 진수에게 이어지고 있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에필로그 아버지가 남긴 것. 저녁 식탁. 서연이 밥을 차렸고 진수가 숟가락을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나는 진수를 보며 웃었다. 맛있게 먹어. 아빠도요. 진수야. 네.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아?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요. 그래. 할아버지가 아빠를 많이 사랑하셨어. 저도요? 당연하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진수가 웃었다. 나는 아버지 영정을 바라봤다. 거실 한쪽에 모셔둔 아버지 사진.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제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 행복하게. 밤이 깊었다. 진수는 잠들었고 서연도 방에 들어갔다. 나 혼자 거실에 남아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제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 행복하게. 바람이 불었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어. 이제 아빠는 걱정 없다. 너는 훌륭한 아버지야. 사랑한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정말 많이. 그날 밤 나는 평온하게 잠들었다. 가슴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안고 13,500원 뒤에 숨겨진 그 엄청난 유산을. 끝.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다. 빚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대를 이어 계속된다.